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8월 첫째 주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캐나다 모기지 품질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근 캐나다 중앙은행은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450% 이상인 고부채 가구가 현재 신규 모기지 부채의 22%를 차지하는 수익까지 상승했다고 보고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사실 이 부분을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이 소식을 다시 가지고 온 이유는요. 자,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 2020년 하반기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기지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이렇게 모기지 부채 비율이 상승한 이유가 사실 코비드 상황 때문만이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17년 3분기에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인슈어드 모기지 같은 경우는 2016년 3분기, 4분기에 고점을 찍고 내려갔죠. 급격하게요. 그러니까 2016년, 17년 과열된 주택 시장의 거품이 이제 꺼지면서 부채 비율이 이렇게 감소한 거죠. 그래서 2018년 2분기에 모기지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줬죠. 2018년 2분기에요. 그렇게 1년 정도 유지하다가 2019년 2분기부터 올라가죠. 3분기, 4분기, 2020년 1분기까지요.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한 시점이 여기죠. 이때 살짝 꺾였는데 이전에 벌써 어느 정도 급격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가팔라진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부채 관련 소식은요. 캐나다 가계 신용의 더딘 회복이라고 트랜스 유니언에서 발표한 소식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의 지수는 101에서 84로 17% 하락했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 기간 동안 신용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한 거죠. 그리고 2020년 후반부부터 살짝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코비드 이전 상황과 비교하면 아직도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여러 소식들에서 캐나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기는 하는데 물론 회복되고 있죠. 회복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캐나다 가계 신용 정도를 봤을 때는 아직 그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소식은요. 이제 부채가 많은 것은 자본이 적은 것과 다르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그래프가 무엇을 얘기해 주냐 하면은요. 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사람, 그리고 LTV, 그러니까 런트 밸류가 높을수록 연체 비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왼쪽에 적혀 있는 숫자가 그러니까 론트 밸류가 얼마나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65에서 95까지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론트 밸류가 뭐냐고 하면은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할 때 그 해당 주택의 가격이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그 주택의 밸류잖아요. 근데 그 주택 가격 대비 얼마를 빌려서 사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그 주택의 밸류가 100만 불인 거잖아요. 그런데 20% 다운페이를 하고 80만 불을 빌렸다고 치면 이제 80%가 론트 밸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론트 밸류는 사실 높으면 높을수록 불안정한 거죠. 밸류에 비해서 그만큼 많은 돈을 빌렸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다시 그래프를 보시면 론트 밸류가 높을수록 이렇게 연체율 비율이 높아진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론트 밸류가 65% 이하일 때는 7.5% 정도 됐는데 연체율이요. 그런데 65에서 80% 정도 되면은 거의 10% 가까이 가고요. 80에서 94% 가면은 13%가 넘어가네요. 그리고 95% 이상 가면 16%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그래프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론트 밸류에다가 론트 인컴 레이쇼를 추가한 그래프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론트 인컴 레이쇼는 뭐냐 하면은요. 아까 전에 론트 밸류 같은 경우는 프로퍼티 밸류에
이제 대출 비율인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인컴에 대한 론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득 대비해서 많이 빌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론투밸류가 높아지는 것과 유사하게 재정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훨씬 많죠. 소득 수준은 높지 않은데 그만큼 많이 빌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요, 론투밸류하고 인컴 레이시오가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론 투 인컴 레이시오가 350 이하인 사람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요. 그리고 론 투 인컴 레이시오가 350에서 450인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요. 그런데 론 투 인컴 레이시오가 450에서 550인 경우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4%에 육박했죠. 그 550에서 800에 해당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많이 증가했죠. 거의 3% 정도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자산 가치에 비해서 부채도 높아지고 있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퀄리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가계 신용의 더딘 회복이라든지 모기지 품질 악화라든지 감소하고 있는 자산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일반 분들한테는 크게 바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 소식이 있어서 여기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캐나다 10명 중 4명은 월 500불 모기지 지불액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현재 캐나다 주택 소유자 3명 중 1명은 고장난 히터나 에어컨을 수리하거나 주요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등 예치 못한 $4,000 정도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한다고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월 모기지 상환액이 월 500불 정도 인상된다면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점이 월 상환액이 500불 인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500불이 인상되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얼마나 상승해야지 500불 정도가 인상되는 걸까요? 이걸 계산해보면 좀 더 쉽게 와닿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은요, 모기지 먼슬리 페이먼트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보면은요, 자, 모기지 금액이 50만 불 있다고 치고요, 이자율이 2.5라고 했어요. 25년 만기 5년 텀으로 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 monthly payment가 2,239불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2.5% 50만 불을 빌렸을 때요. 그런데 이 2,239불보다 500불 정도 더 비용이 증가하려면 이자율이 얼마나 상승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다른 건 다 그대로인데 제가 이자율을 2% 상승시켜서 4.5%를 바꿨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먼슬리 모기지 페이먼트가 2,767불이 됐죠. 500불보다 더 상승했긴 했지만 대략 500불 정도 상승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출 금액이 이제 모기지 대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제 50만 불 모기지 대출 받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1.5에서 한 2% 정도는 올라가야지 매월 상환해야 할 먼슬리 페이먼트가 500불 정도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1.5에서 2%라는 이자율이 작은 수치는 아니죠. 물론 경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중앙은행에서 갑자기 금리 상승을 빨리 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1.5%가 오르기에는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급증하고 있는 부채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을까 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여기 인기 없던 피커링 지역의 콘도 가치가 상승이라는 제목이죠. 여기 보시면 스트라타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낙후되었던 피커링 지역의 콘도 가치가 지난 여름부터 약 40% 증가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평균적인 피커링 콘도는 1년 전에 48만 9천 불에서 거의 60만 불 가까워졌죠. 이렇게 많이 상승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론토의 72만 6천 불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렴하다는 거죠. 그리고 토론토 같은 경우는 비딩 워로 평균적으로 2% 정도 더 지불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해서 피커링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6% 정도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렴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풍선 효과와 함께 그리고 코비드 상황으로 더 넓은 주택을 원하는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소식을 가지고 온 이유가 최근에 이제 투자를 하시려는 분과 상담을 했는데 이제 콘도를 해야 할지 타운하우스를 해야 할지 아니면 다운타운이나 또는 GTA 아니면 GTA 외곽 이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지를 고민하시다가 저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 역시 이제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변화할 거라는 것을 짐작하시고 예상하시고 있으시면서도 이렇게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지역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듯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예전에 콘도는 다운타운이라는 그런 인식이 계속 남아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다운타운 콘도를 사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실거주를 위해서 저렴한 지역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히 투자 같은 경우는 저렴한 지역에 투자해야지 향후 자산의 가치가 올랐을 때 더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선 이런 외곽의 급변하는 정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 이 소식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토론토 빈집세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여기 보시면 2020년 1월 1일부로 빈집세 시행 계획이 승인됐으니까 실제로 납부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3년 초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말 많은 빈집세 시행 계획이 승인됐는데 요 다음 소식에 보면은요. empty home tax 그러니까 빈집세 시행의 원인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충분한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광역 밴쿠버 지역 소유자의 14%는 한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GTA 그리고 광역 몬트리올 같은 11%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광역 밴쿠버와 광역 몬트리올 주택 소유자의 3분의 2가 임대소득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GTA 같은 경우는 49%에 해당하는 두 번째 주택 소유자가 해당 유닛을 임대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고 27%는 임대소득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역 밴쿠버 같은 경우도 51%, 27% 비슷하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광역 몬트리올은 25%만이 2차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를 하고 있고 37%는 임대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나왔죠. 밴쿠버와 토론토와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GTA와 GMA 모두에서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주택 소유자 중 11%가 하나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광역 밴쿠버 같은 경우는 14%로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 시행되기로 승인된 빈집세와 관련해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